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육행정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게 이제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심리학,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교육평가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교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은 일단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학교 전체 조직 또는 교육 전체 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교육행정은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육행정학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될 때 교육행정학이 쉽게 이해가 되고 전체가 쭉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교육행정은 어쨌든 이제 행정학 자체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일천하죠. 역사가 일천한데, 그 행정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행정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행정조직. 그 행정조직의 생산성,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행정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게 행정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행정학적인 논의가 교육학에 이제 접목이 되는 게 교육행정학입니다.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조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고, 그 성과를 정보를 수집을 통해서 평가라고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죠? 이 전반적인 총체적인 측면을 이 교육행정학에서는 조직의 성과,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논의를 하고, 교육의 성과 또는 조직의 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제 교육행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행정학은 교감 선생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간 피상적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부분은 내용도 양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매년 출제되는 가장 탑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인데다가 또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다라는 거, 아마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양적으로나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산이다라는 것이고, 이 산을 넘어야지 이제 교육학의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산성, 조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 그 적은 비용으로 효과의 목적에 도달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에 도달하느냐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 최소의 비용의 문제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효과성은 목적에 도달하는가. 생산성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문제, 목적의 도달 여부, 목적의 달성 여부가 효과성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은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목적에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효율성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효율성은 효과성과 능률성이다 해서, 효과성과 능률성이 포함된 개념, 효과성과 능률성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효율성을 그냥 그 능률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크게 나누면 효율성과 효과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어떤 목적에 도달하더라도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도달하는 것이 낫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장 가능하면 이제 그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합격에 도달하는 게 훨씬 낫죠. 합격에 도달하는 효과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직의 생산성과 관련된 논의가 교육행정학이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학교 조직 또는 교육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을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지도하고 뭐 보장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이제 교육 행정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조직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목표 또는 목적 또는 조직의 생산성 이걸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교육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 교육으로 본다면 교육의 목표를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행정학은 조직에 관한 논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실체는 뭐 사실 건물이 조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형적인 형태가 이제 조직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조직을 짠다. 그럼 스터디 조직도 하나의 조직체죠. 조직체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무형적인 측면이 무형적인 거죠. 이 무형적인 형태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생각하는 것은 그 조직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스터디 조직을 만든다면 스터디 조직의 목표, 스터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래서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면 합격이 그 스터디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는 반드시 이 목표가 있다라는 거, 목표. 학교 조직이면 학교 조직의 목표가 있고 일반 행정 조직이면 행정 조직의 목표가 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지 일, 과업을 예를 스터디 조직이다. 스터디라고 하는 비공식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스터디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업이 있죠. 공부거리들. 과업이 있을 것이고 이 과업을 잘 완수해서 그 스터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 그래서 이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조직이 성립하기도 하는 어떤 이유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교 조직도 보면 이제 교장이 있고 교감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선생님들이 있겠죠. 부장교사, 일반 평교사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조직표를 보면 딱 보이죠. 이런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학교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 학교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나 목표 또는 생산성의 극대화, 이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은 목표가 있고 해야 할 과업 또는 업무가 있죠. 업무가 있고 이 업무를 분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업무를 분담해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여러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있지, 인간들이 이 업무를 서로 뭐 분담하면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죠. 그죠? 이렇게 의사소통. 여러분들도 스터디 한다 그러면 스터디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속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조직이다, 조직. 그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회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회체제.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2명 이상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행정조직으로 보면 행정조직인 것이고, 이게 교육조직이면 교육조직인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조직이고 그것이 학교 교육 조직이든 아니면 이제 행정 조직이든 간에 하나의 조직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행정이다. 행정.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결국은 이제 다 조직의 문제인데 이 조직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조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육 행정학에서 살펴야 될 것이 조직 논의, 조직론. 조직이 무엇인가라는 조직론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과업과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들 스터디 보면 스터디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스터디 지도자 팀 리더라고 그럴까? 그 지도자가 있죠. 그죠? 그 사람만으로 주선하고 또 뭔가를 그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하고 이제 구성원들이 있겠죠. 스터디 팀의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죠. 그 지도자와 관련된 논의가 바로 이제 지도성 논의 되는 겁니다.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
지도성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야 될 것이고, 구성원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동기를 부여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것이고, 동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살피는 동기론이 나오게 됩니다. 동기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정책, 여러분들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스터디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며칠 한 번씩 모이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방향, 미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기획을 세우는 기획, 플래닝을 세우는 플래닝,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 이 계획은 미래가 없으면 계획이 없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시험 준비하는 것도 내 과목에 TO가 없다 그러면 미래가 없으면 이제 임용 공부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 활동에 대한 준비 활동인 기획 또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죠. 지침이라는 교육 정책입니다. 지금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지침인 정책, 결국 이제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에서는 이제 교육 기획과 교육 정책과 의사결정에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의사결정할 때 다 할 수도 있고, 또 보면 이제 조금 조직체가 조금 넓어지면 모든 사람들 다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제시키기도 하고, 요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교육정책, 교육기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정책논의예요. 어쨌든 이 전체가 한마디로 조직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직론인데, 조직론 속에 얘를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누면 교육행정학은 이론 4가지다. 4가지. 교육행정학은 조직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지도성과 관련, 어떻게 지도성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지도성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동기와 관련된 동기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교육정책 또는 교육기획과 관련된 정책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교육행정학의 이론이다. 그래서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2가지,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교육행정학의 실제 2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교육행정학의 이론은 이렇게 조직론과 지도성, 동기론, 정책론 4가지다. 4가지.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잡고 교육행정을 바라보면 교육행정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 교재도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또 교육행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교육행정학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거는 교육행정학의 이론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 측면은 간단하게 교육행정학의 이해, 간단하게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교육행정학이 뭔지, 교육행정학의 발달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돼 왔는지, 라는 전반적인 교육행정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부분인데, 교육행정학이 출발하게 된 거는 일단은 공장에서부터 공장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 공장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더라.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게 이제 X 이론인데, 일하기 싫어하는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불필요한 것들,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그 노동자의 과업을 관리하자라는,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00년도부터 1930년도까지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활황기인데, 이때 1900년도 초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유럽권들이 이제 서로 싸울 때 미국이 곁다리 짓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팝니다. 무기들을 팔면서 거기서 미국의 엄청난 그 호황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제적 불황기가 다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불황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조금 극대화시킬 것인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면서 과학적 관리론이 연구가 굉장히 체계화되고 수립이 됩니다.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된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 대안적 관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관리론도 있고 관료조론도 있는데, 관료조론은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 밑에 다른 데서 이제 다루면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라는 두 가지 축이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이거예요. 일을 중시한다. 일을. 노동자의 그 공장 노동자 출신인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을 체계화시키는데, 자기가 이제 노동자 해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을 싫어하고, 그리고 돈 많이 주면 일을 조금 더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경제적 보상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또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이거는 일을 좀 과학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업화시키고 전문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들 때 인형 눈 만드는 사람, 인형 코 만드는 사람, 인형 옷 입히는 사람, 이렇게 분업화시키고 과학화시켜서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을.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학적 관리를 한다면, 1930년도부터는 이제 1929년도 검은 이제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세계 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1929년도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니까 근무 여건 개선과 인간적인 인간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다운 사람답게 살고 싶다. 너무 수동적으로 기계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구,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강조하게 되고, 그 사회 심리적 욕구가 바로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인간적 측면. 그래서 일의 측면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간관계론 두 가지 큰 축이 만들어져요. 큰 축이. 그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론,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 돈 많이 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과합지향형을 강조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지도성을 발휘할 때도 과합지향형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지향형을 강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얘는 일을 강조하니까 일 그 조직에서 부과되는 그 업무를 강조하니까 조직이 있는 인간 없는 조직이 되는, 인간 없는 조직. 인간적 측면보다는 조직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거죠. 여기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또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 조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는 조직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인간 없는 조직이고, 그래서 양쪽을 좀 절충하자 해서 조직과 인간,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인간의 사회 심리 욕구, 인간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해서 조직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행동과학론은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성은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축인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이제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기보다는 알고는 들어가야 하는데, 알고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하나 체제적 관점에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체제 이론인데, 체제 이론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교육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교육행정학 전반을 살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죠. 자, 조직론입니다. 조직론은 먼저 조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 조직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조직 그러면 이제 학교 조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교 조직은 또 어떤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은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풍토가 있고,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게 조직과 관련된 논의가 끝이다라는. 첫 번째, 조직 이해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살펴게 되는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도, 학교 조직은 학교에 그 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또 학교 안에서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교장, 교감, 그냥 부장교사, 일반교사. 이런 조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 기구, 우리 조직 기구로 보면 이제 조직 기구에 뭐 사장,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뭐 임원,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식 조직인 공식 조직. 근데 그 속에 또 같은 학연끼리 뭐 어울려서 뭐 동문회를 만든다. 또 뭐 동호회를 만든다 하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가 비슷하니까 우리 카풀하자 하면서 같이 모임들이 쭉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그 공식 속에 이 공식 조직 속에 비공식 조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요거는 기출이 됐어요. 기출 됐죠.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 개념을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출제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공식 비공식 조직을 안 다루는 사람도 대부분이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 공식 비공식 조직은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거는 99년도 추가 시험 초등 출신가? 거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조직을 알아야 돼, 조직을. 이 조직에 관한 행정학은 조직에 관한 논리이기 때문에 조직이 가장 기본인 이거잖아요, 그죠?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일단은 이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높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여러 가지 유형들, 형태들, 이 파슨스는 구조기능주의자입니다. 구조기능주의자. 그래서 조직의 기능, 교육사회학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교육사회학의 이제 구조기능주의, 교육사회학의 이론 중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기능론, 갈등론, 이 이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능론자의 대표자가 파슨스. 사회 기능을 살펴보는데, 그 사회 기능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질 이론이 있는데, 그 아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가 몇 가지 나오게 되고, 뭐 칼슨, 에치오니, 홀, 민스버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은 에치오니 정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더 뒤에 나머지 이론들이 이해가 돼요. 에치오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치오니는 이제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 것이고, 학교조직 특성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에 대한 기본 출발이자 학교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조직의 특성을 보시면 전문적 관료제, 이완결합체제, 이중조직, 조직화된 무질서 학습조직,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출제된 걸 보면 교육행정학이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전문적 관료제 출제됐고요. 이완결합체제 출제됐죠. 그 다음에 학습조직 출제됐죠.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조직 이해만 해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년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행정학 조직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기 집중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행정학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조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출제 영역들이 있지만 이 영역들 중에서 지도성론 딱 하나 나왔거든요. 동기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하나 나왔고, 정책론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여기 지금 몇 개나? 네 개. 이 많은 이론 중에서 이제 여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또 조직 문화, 조직 풍토, 조직 갈등 많습니다.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까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전반적이고, 이건 개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묻고 이제 쭉쭉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출제됐지만, 다시 봐야 될 부분이다. 다시 봐야.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데도 아직 출제가 안 되는 게 조직화된 무질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화된 무질서. 일단은 학교조직 특성은 다 살펴야 됩니다. 다 살피는데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요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향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 뭐 이데올로기, 뭐 가치관, 태도 이런 게 좀 문화죠. 그 문화 수준을 살펴보자 하는데 이 교육행정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냐? 호이와 미스켈. 호이와 미스켈은 유독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호이와 미스켈의 논의가 조직 문화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직 문화 수준은 그렇게 높은 비중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고, 맥그리거는 X, Y 이론으로 조직 문화를 설명합니다. X 이론, Y 이론이 하는 것이 있는데, X 이론은 인간의 X다, 이게 X. X. 인간은 나쁜 존재로 본다는.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관, 기본적인 가정이 X야, X. 요즘 아이폰 X가 뭐 별로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 말 그대로 X다, X. 가격이 너무 높고, 성능에 비해서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X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성악적인 존재, 성악설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Y로는 성선의 성선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 X로 보면
이닥시라고 게으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의 생산성을 우리가 교육행정학 논의는 지금 조직의 생산성인데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하기 싫어한다,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이슈 이래 이렇게 할 거 아니 그죠? 강압적으로 뭐 또는 벌을 주든지 또는 달콤한 보상을 주든지 일 많이 하면 돈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Y 이론이면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시하고 자기 통제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경영 전략 또는 이제 그 조직의 그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을 이제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절하게 인간적인 동기를 일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서 할 수 있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측면. 얘 X 이론적 측면이 강한 거예요. 일 자체를 강조할 경우 인간적 측면을 강조할 때 Y적 측면이 강한 Y 이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제반 조건 환경적 조건들을 정비시켜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극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여기는 잠재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일을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고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을 보는 기본 가정에 토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게 맥그리거 XY 이론.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봐야 될 부분이 보기는 봐야 되죠. 오이치의 G 이론은 이제 요거와 이제 XY G까지 이제 확대시킨 거예요. 확대시킨 부분인데 조금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타인호프와 오웬스는 학교 문화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네 가지 형태. 학교 문화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공립학교 학교 문화 형질을 파악을 해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기계 문화가 있고 가정 문화가 있고 공연 문화, 공포 문화, 기가 00, 기가 001, 007, 기가 00. 그렇게 네 가지 학교 문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부분은 좀 중요성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중심적으로 네 가지니까 사례형으로 적용하기 좀 쉽거든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조직 풍토입니다. 이제 풍토라고 해서 Organizational Climate를 영어로 번역하면 인성, 성격, 뭐 분위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조직에서 나오는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조직 풍토입니다. 조직 풍토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에요. 미성숙한 조직 풍토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있고 성숙한 조직 풍토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있더라는 거죠. 요것도 이 논의가 지금 X 이론은 과학적 관련 이론과 연관되고요. Y 이론은 인간관계 이론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미성숙 성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도 우리 관료제는 이제 과학적 관료론, 이제 고전 이론이죠. 과학적 관료론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관료적 체제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 있고요. 그 조직의 관료적 체제를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인간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이 있는데, 그 관료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은 X 이론에 근거한 것이 X 이론에. 그래서 X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미성숙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요 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조직에서는 인간 구성원들을 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냐면 인간적 가치 체제를 따르는 인간적인 가치 체제를 따르는 조직에서는 Y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성숙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느냐, 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 달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 달성. 이게 성숙 이론. 그러니까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지 말고 성숙한 존재로 취급하라. 그러면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인간 개인의 사회 심리 욕구, 인간 개인의 욕구도 동시에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미성숙 성숙 이론이고 이 미성숙 성숙 이론은 이 두 가지가 동기도 관련되잖아요, 그죠? X 이론은 경제적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Y 이론은 동기 유발이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동기에서도 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동기론에서도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문화와 풍토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얘를 또 풍토와 문화를 약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기도 해요. 여기다가
근데 저는 이제 풍토에다 어떻든 성수 풍토, 미성수 풍토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여기다 논의하는데 주소는 뭐 어디든 넣든 상관없긴 한데 동기 이론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동기 이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문화에서도 논의될 수도 있다. 저는 구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체제 1, 2, 3, 4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지리스 성수, 미성수 성수 이론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풍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헬핀과 크로포트예요. 헬핀 크로포트는 교사의 행동 특성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교장의 행동 특성도 네 가지로 구분해서 교사가 바라보는 시각, 교사 지각, 교사가 교사의 행동 특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학교, 예를 들어 학교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요 일하기 싫어요. 막 자꾸 놀려고 그러고 굉장히 뭐 사회적인 친밀감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일에 대해서 일탈적이다. 또는 우리 학교는 교사 사기가 굉장히 충만해 있다. 이렇게 교사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 보냐. 교장 선생님은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 교사의 지각, 교사 행동 특성과 교사와 교장의 행동 특성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토대로 해서 6가지로 학교 조직 풍토를 이론화합니다. 6가지. 여기 약간 부족한 부분, 약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호이미스켈은 다시 개정한 게 호이미스켈의 학교 조직 풍토인데 학교 조직 풍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 행동 특성, 교장의 행동 특성 이때는 이제 3가지입니다. 교사의 행동 특성과 교장의 행동 특성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토대로 해서 4가지 학교 문화, 학교 풍토를 제시합니다. 4가지. 개방 풍토니, 뭐, 폐쇄 풍토니, 몰입 풍토니, 일탈 풍토니라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는데, 그 4가지 풍토. 그러니까 호이미스켈이 얘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조금 더 보완했기 때문에 얘가 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 나온 거라고 해서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먼저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근데 앞에 헬핀 크로포트는 조금 뭔가 복잡해요, 뭔가. 근데 호이미스켈은 좀 간단해요. 간결해요. 근데 호이미스켈하고 헬핀 크로포트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직 풍토에서 좀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속에서는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 갈등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이때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갈등과 관해서 갈등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 점, 갈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갈등이 때로는 필요해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 갈등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 그 다음 토마스가 갈등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은지, 그 상황에 따른 갈등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을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직론에서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 학교 조직의 특성에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조직 문화, 풍토, 갈등인데, 요건 아직 출제된 적이 전혀 없다. 밑에까지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아마 넘어오면 이제 밑으로 넘어오겠지, 이제는, 그죠? 여기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밑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중에서 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별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본적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별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 실제 이제 뭐 7월부터 이제 9월 이렇게 넘어갈수록 약간 여러 가지 학계 동향을 제가 살피면서 이제 중요도를 다시 점검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끝납니다. 하나 끝났죠? 조만간 많아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지도성이죠. 자, 조직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도성은 전통적인 측면이 있고 새로운 지도성, 최근에 나온 지도성 이론이 있는데, 자, 전통적인 리더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지도자라고 그러면 특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탁월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신체가 굉장히 거구다, 크다, 인품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지도자의 인품과 어떤 타고난 신체의 특성들, 이거는 타고난 특성들 때문에 그 지도자의 지도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특성론이에요. 특성론은 별로 안 중요하죠. 타고난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행위론은 지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과 효과적이지 않은 지도성으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를 강조하는 지도성이 있고,
이 되게 큰 축이에요, 지금. 이건 과학적 관료론과 관련되는 거고, X 이런 거 관련되는 거예요. 일을 강조하는 지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일만 시키고, 일을. 그러니까 과업지향형의 지도자. 지도성이 효과적이냐, 인간관계 지향형의 지도성이 효과적이냐, 이거를 논의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성 행위를 행위. 효과적인 지도성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향형인지 인간관계 지향형인지 이걸 논의하고자 하는 게 행위론입니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상황론은, 야, 특성론 너는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탁월한 특성을 논의하고 있잖아. 행위론 너는 지도성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살피지. 너희들 둘 다 공통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이 달라진다는 걸 모르지. 지도성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지도성을 논의한다고 해서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관계 지향형, 어떤 상황에서는 과업 지향형, 과업 지향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 진짜 열심히 공부 잘한다, 예를 들어서. 자, 지도성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교육행정학이 지도자라고 그래서 학교 조직으로 보면 교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리더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급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더 아니에요. 지도자. 그죠? 그 지도자는 학교 전체를 본다면 교장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될 것이고 학급 상황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학생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장면을 잘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장면. 근데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강조해야 됩니까? 공부 못한 아이 차근차근 지도해줘야 될까요? 설명해주고, 그죠? 일을 강조해야 되지. 일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혼자서 잘해요. 근데 야, 일로 와봐. 내가 수학 하나씩 설명해줄게. 선생님 저 아는데요? 어떡합니까? 근데 공부하기 싫어요. 일은 아는데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다, 동기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돼? 인간관계를 강조해야 돼, 인간관계를. 인간관계 지도성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하다. 상황론. 근데 상황론은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나온 게 이 밑에 지도성도 많거든요. 새로운 지도성, 최근의 지도성 이름이 많은데 얘가 나오고 허쉬 블렌차드 얘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피들러는 상황 요인이 뭔가 그 상황 변수를 잘 보셔야 돼요. 상황 변수가 피들러는 상황 변수를 그 호의성,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이냐, 지도자에게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적 지도성론에서 얘는 상황 변수를 구성원의 성숙도다. 그래서 성숙도는 직무 성숙도가 있고, 심리적 성숙도가 있는데, 직무 성숙도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리적 성숙도는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능력과 동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또는 구성원들의 능력과 동기에 따라서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일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다. 그럼 얘를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동기가 낮다. 얘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원들의 성숙도, 다시 말해서 능력이냐 동기냐에 따라서 달리 지도성을 발휘해야 돼라고 하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조금 복잡해요. 얘는 조금 복잡한데 얘가 출제가 된 게 얘가 출제가 됐는데 아직도 얘가 그 논술형 문제 특징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얘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하는 분들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 아직도. 그러니까 또 어떤 수험생은 선생님 이거 출제된 게 정말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뭐 강의 듣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교육평가원 채점 기준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새로운 지도성론이죠. 요거는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제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 지도성을 발휘하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야, 상황에 따라 지도성을 발휘하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안 되는 경우. 얘는 상황에 맞춰서 지도성을 발휘하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말이야, 지도성을 발휘하기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어. 지도성. 그러니까 지도성이 아예 불필요하거나 또는 지도성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게 리더십 대용 상황이 이름입니다. 대용 상황.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들 A라는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 수학이라고 수학 교과의 전문성은 교장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전공자시다. 여러분들 수학 전공자인 그 선생님이 수학에 대한 전문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국어 전공자인 교장의 전문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수학 선생님 전문성이 높죠, 그죠? 그 수학 선생님의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학생들 지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교장 선생님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곤란하겠죠? 그때는 교장의 지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수학 교수법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도성이 불필요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그게 지도성 대용 상황, 리더십 대용 상황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변혁적 지도성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맞물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도성 달리하자. 아니야, 상황이 지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어. 아니야, 상황을 뜯어 고쳐야 돼. 변혁은 상황을 뜯어 고치자, 이제는. 언제까지 상황에 따라 지도성을 발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논의하느냐. 상황을 아예 확 뜯어 고쳐야 돼, 상황. 그 상황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변혁적 지도성. 상황을 변혁시키자라는 게. 상황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A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학급을 운영했습니다. 학급 운영이 방식이 여러 선생님마다 좀 다르죠, 그죠? 엉망입니다. 엉망으로 운영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점검 가거나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병가로 해서 나갔다. 다른 선생님이 왔다. 이 상황 속에서 지도성을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될 거예요. 변혁해야 되겠죠. 상황을 변혁하려면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해서 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변혁적 지도성이에요. 변혁적 지도성은 상황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줌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고, 변혁적 지도성 이론은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지도성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한 거예요. 보시면 문화적 지도성은 앞에서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조직의 특성이 전문적 관료제가 있고요. 전문적인 특성도 있고 관료제적 특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완 결합 체제, 이완 조직,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 결합은 돼 있는데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물리 선생님 있고 음악 선생님 있다, 체육 선생님 있다. 얘네들이 관계가 또는 부서다, 체육부다, 음악부다, 음악과다.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느슨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유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재량권과 전무성이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결합은 되어 있는데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죠. 느슨한 결합 체제. 이중 조직은 느슨한 결합 플러스 엄격한 결합. 두 가지가 더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업의 면에서 볼 때는 느슨하고 행정관리 면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행정관리면. 그 이중 조직이에요. 조직화된 무질서는 조직은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질서하게 조직되어 있는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성들. 그리고 몇 가지 특성들 때문에 조직화된 무질서인데,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무성, 자유재량권과 밀접한 관련도 있고요. 자, 어쨌든 조직의 특성 중에서 이완결합체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완결합체제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유가 자유재량권, 전무성, 자유재량권이, 키포인트가 자유재량권이에요, 자유재량권. 선생님들의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율성과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잖아요? 전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무성에서. 자유재량권은. 내가 교수법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여러분들이 재량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확고하게 체제가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어떤 선생님 A 교수법, 어떤 선생님 B 교수법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체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니까 문화적 지도성에서는 뭔가 결속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게. 결속을 통해서 체제적 통합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문화적 지도성이 서지오바니 등이 제시한 체제 통합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결속시키자. 문화라고 하는 사람은 의미 추구거든요. 그 의미 추구, 구성원의 의미 추구 욕구를 충족시켜서 학교의 주인으로서 전체가 다 주인된 그 문화를 향유하고 하게 함으로써 체제적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적 지도성입니다. 체제적 통합.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조직 자체가 느슨하게 이원 조직 체제이기 때문에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게 문화적 지도성이에요. 그 구성원의 의미 추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의미 추구가 이제 문화 추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지도성은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도덕적 지도성은 여기 우리 지도성 할 때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에치오니 지도성이 이제 또 배경 지식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야 돼. 도덕적 지도성은 지도자는 도덕적이라 해야 돼. 지도자의 도덕성에서 지도성이 나오는 건데, 지도자는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도덕적이고, 지도자는 도덕성. 구성원은 자율성. 도덕성과 자율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도성이 두 가지와 관련되는 게 도덕적 지도성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이라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 존경을 받고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도할 수,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덕적 지도성. 그 셀프 리더만 뽑아서 다시 논의한 게 초우량 지도성. 초우량 지도성은 우량아를 키우는 우량아의 우량아예요. 그러니까 우량아의 우량아 지도자고, 그 지도자가 우량아,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거. 지도자가 지도성을 발휘해서 구성원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초우량, 슈퍼 리더십이다. 슈퍼 리더십. 도덕적 지도성은 비슷해요. 뭐가 다른지를 알죠? 도덕성이 들어간다는 도덕성이. 얘는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초우량 지도성.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도성의 큰 축이고, 새롭게 나온 또 지도성이 이게 바로 분사 지도성인데, 지금까지 이 지도성 논의는 전부 다 지도자에게 집중된 지도성이거든요. 지도자가 지도성을 발휘해서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사 지도성은 지도성이 분산되는 게 분산. 다 구성원들도 다 지도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지도성이 실행된다. 구성원과 지도자와 상황이라는 세 가지 변인에 대해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도성이 실행된다. 프랙티스. 갖고 있는 지도성을 실행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도성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집중된 지도성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지도성을 발휘하는, 실행하는 그런 지도성이 분산적 지도성. 그러니까 지도성이 분산된다라는, 지도성이 실행된다라는 프랙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실행. 분산적 지도성은 실행적 지도성, 공유적 지도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분사적 지도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요거도 조금 이제 봐둘 필요 있겠죠. 중요성. 전체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 나머지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제 경중을 따진다면 얘와 얘는 변혁적 지도성과 분사적 지도성,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분산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 이 두 가지가 개정교육과정 논의하는 학자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변혁적, 분산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경중을 따진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조금 경중이 조금 떨어지고. 동기론입니다.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지도성이 나왔으면 동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건데, 자, 동기는 동기의 내용을 살필 수도 있고요. 동기 유발 원인, 동기 유발 원천을 살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유발 과정, 동기 어떻게 유발되는지, 동기 유발 과정과 구성원의 지각, 구성원들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어떻게 유발되고 있는지, 동기 유발 과정, 동기 유발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을 다루고 있는 게 과정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은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우리 했잖아요. 교육 심리학, 그죠?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동기 유발의 원천이다. 욕구에서 동기가 유발된다라는 거고, 허저버거는 그 메슬로우 동기 욕구를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이제 학자가 동기 유발 요인은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이원화시켜서 욕구를 설명하는.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에 기하는 요인, 직무 불만족에 기하는 요인을 이제 위생 요인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동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엘더퍼는 이 메슬로우 욕구를 다시 조금 더 발전시켜서 ERG 이론에서 세 가지로 욕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욕구는 두 가지가 있어. 욕구 세 가지 있어. ERG, E, existence, 생존 욕구. R, relatedness, 관계 욕구. G, growth, 성장 욕구. 생존, 관계, 성장 세 가지 욕구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엘드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슬로우는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그죠? 교육 심리학에서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이고 행정학에서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됐거든요. 기본이니까 이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이거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 무시 당하는 거예요. 아주 비중이 높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되면 비중이 높은 거는 이게 허즈버그가 되게 중요. 네,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기대,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적이 나올 것은 기대, 성과 기대가 있을 것이고, 성과를 내면, 일정한 성적을 내면 합격할 것이다라는 합격증이 나오겠지라는 합격증에 대한 보상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의 함수 관계로 동기가 설명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유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동기 유발 과정과 지각을 다루는 게 과정 이론. 그래서 두 가지.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의 함수 관계로 동기를 설명한다. 포트롤러는 성과가 나오더라도 성과가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과와 만족의 관계를 얘가 설명을 못하니까 포트롤러는 다시 이론을 좀 더 복잡하게. 이거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성과 만족까지 확장시킵니다. 만족까지 확장시켜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얘 플러스 성과 만족까지 같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까지 들어가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요것도 물론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10개 나오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됐으니까 얘를 기본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비교하는 거, 비교 이론에 기초한 건데,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이제 비교 하잖아요, 그죠? 내가 몇 시간을 투입했는데 몇 시간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 그 타인은 몇 시간 투입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비교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담스 공정성. 공정성은 비교해서 공정한지 아닌지 따진다. 그 로코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가 동기 유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목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동기 유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스 공정성 이론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좀 중요성은 그 학교 현실에 이제 비춰보면 조금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이 과정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들으려 그러면 이제 메슬로우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 허즈버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타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동기론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정책론으로 넘어가죠. 정책론 출발은 이제 교육 기획이죠. 플래닝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플래닝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하고 의사를 결정해서 플래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미래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 계획을 세우는 계획, 교육 계획이다 또는 교육 기획이다. 플래닝을 이제 계획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플랜과 플래닝을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플래닝은 기획이고 플랜은 계획이다. 막 혼동해서 써요 그냥. 어쨌든 이제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 이거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 활동이 바로 기획이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됐죠. 요 교육 기획의 개념과 효용성 쓰시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접근 방법은 뭐 교육 기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객관식 용도의 약간. 교육 정책입니다. 정책은 이 기획에서 만들어진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거. 이게 교육 정책이 구체적인 지침.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준비가 기획을 한다면 교육 활동, 공부에 대한 준비가 기획을 한다면 그 교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교육 정책이 된 정책.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하나의 선택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뭘 먹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밥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밥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이죠. 그죠? 선택과 관련해서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관점을, 요거는 뭐 그냥, 그 중요성은 높진 않고요. 4가지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 의사결정 이론 모형 또는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그 옷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100여 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다 조사해갖고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상품도 수천 가지가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 조사하면 그 수천 가지 옷들을 딱 조사를 해서 장점과 단점 따지고 그래서 가장 최상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게 바로 합리 모형이다. 합리 모형.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만족 모형. 몇 개 시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옷을 몇 가지 옷을 조사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 이 정도면 괜찮겠지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나타나기도 하죠. 일어나기도 하죠. 그 만족 모형이에요. 점정 모형은 점정,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죠. 지난번 샀던 그 옷을 비교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 옷을 샀는데 이거 약간 불만족스러워. 그 불만족을 약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게 점정 모형이에요.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뭐 혼합 모형은 혼합 섞인 거예요. 섞은 거. 두 개 섞었다. 합점을 섞은 거예요. 합리 모형에서는 브랜드를 합리 모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합리 모형으로 합리 모형 기본 방향은 합리 모형.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점정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합점으로 섞어서 하는 게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랜드는 여러 브랜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최상의 그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구체적인 내용물은 전에 샀던 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어떤 걸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혼합 모형이죠. 최종 모형은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이 개입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의사결정할 때.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이다는 게 쓰레기통. 의사결정이 쓰레기통이잖아. 쓰레기통.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시간을 달리해서 쭉 담기죠. 나중에 이 쓰레기통이 다 담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의사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막 따로따로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동시에 쓰레기통 모이는 것처럼 한 자리에 모일 때 우연히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은 왜 쓰레기통 모형으로 의사결정이 하는가? 요거는 쓰레기통 모형은 아까 우리가 살폈던 조직에서 그 조직화된 무질서하게 조직돼 있다는 거. 그 조직화된 무질서에서 그 무질서 조직체에서 나오는 의사결정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학교 조직의 특성 그것과 이거를 두 가지를 연결해서 문제 출제하면 아주 좋겠죠, 그죠? 둘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 쓰레기통 모형은 다 중요한데 조금 더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가 봐두셔야 됩니다. 예, 정책론에서는 다 봐두셔야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깊게 나온다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알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는. 그래서 차별을 두려면 조금 더 구체적 수준으로.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의사결정 참여 모형은 참여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누구를 언제 어떤 형태로 참여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게 의사결정 참여 모형. 얘하고 조금 구별되죠? 얘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이고, 얘는 의사결정 참여 모형. 누구를 언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과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거기에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 없는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의사결정 참여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브리지스와 호이타트 참여 의사결정. 호이는 어디서 끼죠, 그죠? 호이타트 참여 의사결정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얘가 더 복잡해. 뒤 밑에 있는 게. 그러면 얘가 복잡하니까 얘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를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상황 지도성 이론에서 상황론 보면 피들러가 훨씬 간단하거든요. 허쉬 블렌차드는 되게 복잡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개를 출제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중요한데 얘가 또 복잡하니까 이거 피해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바로 도전하십시오. 두 개. 중요하면 되겠다. 자,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의 기법, 조화의 창, 뭐 요 정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인데 조금 중요성 조금 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교육행정학의 이론이 끝납니다. 자, 뭔가 되게 많죠.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교육행정학의 실제. 먼저 교육제도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두 번째 장학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학급행정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재무행정, 인사행정, 학급행정, 장학행정이 실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사를 합니까? 전직 전보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무행정 여러분 돈 만지는 사람 아니죠. 그죠? 행정실 따로 있잖아. 행정실. 학교 행정 정도는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실제에서는 단연 압권이 장학행정이다. 장학행정은 중요한 게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요. 수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장학행정 보십시다. 일단 장학의 뭐 개념이니 발전 과정이니 이제 객관식 용도입니다. 여러분들 장학의 유형 어떤 형태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고 내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겠죠. 장학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많은데 여기서는 분류 방식은 장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장학의 주체가 중앙교육부다. 중앙교육부에서 장학을 실시하면 중앙장학, 교육부. 지방장학은 지방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장학을 실시하면 지방장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교육부하고 지방의 장학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한간 사람도 아니고 학교 내려올 일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별로 안 중요해. 지구별 장학은 그 지구 교육청 관내에서 교육청을 몇 개 지구로 나눠요. 동작교육청이면 동작교육청에서 장학을 실시하면 지방장학이고 동작교육청에서 장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자율적으로 몇 개 지구를 쪼개서 그 지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상호 방문하면서 장학을 실시하면 그 지구별 자율장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을 실시하면 그 교내 자율장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내 자율장학이 있잖아요. 교내 자율장학. 교내 자율장학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임상장학은 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상.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교실 수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실 수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을 실시합니다. 임상장학. 주로 초임교사들이 많이 하는 거죠. 초임교사들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장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동료장학은 동료끼리 장학을 서로 이제 장학을 실시하는 거고 자기장학은 자기가 자기를 장학하는 겁니다. 뭐 녹음을 한다, 녹화를 한다, 연구를 한다, 공부를 조금 더 한다 하는 거. 약식장학은 교장 교감이 지나가면서 혈기들끼 쳐다보는 거. 보통 이제 한 교실에 들어와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보고 가는 게 약식장학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혈기들끼 쳐다보자 가면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그 교장이 순시해야 돼요. 교장이 순시를 안 하죠. 교감이 하죠. 대신으로. 그런 걸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약식장학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흑기들끼 쳐다보는 거 이게 뭐 중요합니까? 요게 중요한데 올해 동료장학 나왔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학은 중요한데 여기서 탑이다. 여기서 나오면 장학이다. 장학은 중요한데 장학은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오는데 크게 나왔어요. 크게. 그럼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다. 이 중에서.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동료장학 2번씩을 출제해서 2번. 보통 2번 안 해요. 2번. 딱 한 번씩 출제하지. 얘는 얘는 개념 물어보고 장단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안까지. 올해 개념하고 방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예 2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의장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이제는 안 중요하겠지. 이제는 나왔잖아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고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임상장학이나 자기장학 여기에 조금 집중을 더 하셔야 되겠죠. 임상장학.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 정도. 컨설팅 장학은 얘보다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 좀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임상이나 자기장학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두셔야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동료장학이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전체로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 프레임을 보고 보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오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게 눈에 보여요. 여기다 학교 동료까지 같이 결합시키면 딱딱 뽑아내기가 좀 쉬워요. 예. 그래서 올해 20점 만점도 되게 많았어요. 예, 저한테 막 연락 오고 그래 20점 만점 받았다고. 근데 뭐 그 어떤 분은 또 20점 만점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 올리는 분들인데 카페 올린 분은 아마 그 뭐야 그 나중에 그걸 지워버렸더라고요. 지워버린 게 자꾸 뭐가 날라온대네. 뭐가 이제 뭐 좀 달라 뭐 좀 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올렸다가 또 몇 번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도 있고 네. 인사장학, 재무장학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사장학은 인사와 관련된 뭐 전직, 전보, 휴직.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객관식이면요. 이거 다 봐야 돼, 전부 다. 교육 행정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여기다 법규까지 다 봐야 돼, 법규까지. 우리는 법규까지 볼 필요 없거든요. 뭐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죠. 여기 이제 교원 뭐 능력개발 평가가 있는데 참고로 간단하게 보는데 올해 요거 이제 면접 문제였어요. 면접. 평가와 면접 문제. 교원 능력개발 평가. 뭐 상식적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들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 재무행정 보도록 하죠. 돈 만지는 겁니다. 돈, 교육 재정, 교육비, 그다음에 교육 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단위학교 예산제도. 자, 교육 예산 편성 기법을 잠깐 보시면 교육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용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만 좀 넘어가 보고. 교육비, 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품목별로 할 수도 있고 성과주의, 기획, 연기준 예산제도, 학교 단위학교 예산제도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단위학교 예산제도 중요하겠죠. 만약 예산을 물어본다 그러면 단위학교 예산제도. 근데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는 중요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학급 경영입니다. 학교 경영은 학교 경영 혁신의 방안으로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 참여, 혁신학교는 면접 용어로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 학교 경영기법이 좀 몇 가지 있죠. 요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되는데 그 중요성이 그렇게 높다라기보다는 나중에라도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학급 경영의 원리와 원칙도 중요성이 높기보다는 조금 봐둘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비중이 지금 뭐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다음에 학급 경영 있고 장학행정 있는데 장학행정이 일단 단연 압권입니다. 실제에서는. 그러니까 평가에서도 두 가지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평가 부분하고 교육검사 도구. 그 검사 도구는 실용성, 그러니까 그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거 검사 도구의 양호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실제 부분에서는 장학행정이 가장 중요하고 2번씩이나 출제됐다라는 특정 부분에서 특정 영역에서 2번 출제된 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육행정을 마치게 됩니다. 전체 프레임 보는데도 좀 한참 걸리잖아요. 양이 많아서. 그 전체 구조를 잘 잡으시고 전체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교육행정이 너무 쉬워져, 편해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 공부하고 올해 이제 그 시험 보서 합격하신 어떤 분은 교육행정하고 교수 학습 이론이 되게 어려웠다는 것. 처음 공부할 때는 무슨 말 자체가 뭐 호이타트, 뭐 호이, 뭐 미스켈 이 말도 말하기 어렵고, 그다음 용어도 너무너무 생소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공부하면 교육수 학습하고 교육행정이 제일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5월, 7월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차만이라도 계속 외우려고 하고, 세부 내용까지는 다 못 외우고, 그래서 그 목차만이라도 외우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 익숙해지려고, 나머지 계속 그냥 몇 번 읽어보는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제 7월 정도나 되면 이제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좀 편해지거든요.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